또 유저 하나에 관련된 뭐 은행 A, 은행 B, 증권사 A, 카드사 A 등등의 데이터가 이제 다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거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이후에 금융 서비스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 유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왼쪽에는 유저 한 명이 있으면은 은행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고객을 바라볼 것이고 카드사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카드 사용 데이터만 가지고 이 고객을 바라볼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 고객의 단편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단편만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고객은 나는 은행 계좌도 여러 개가 있고 카드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조언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마이데이터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모든 금융사들이 고객의 허락을 받는다면은 모든 금융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해서 온전히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 고객에게 정말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코끼리, 그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진다면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할 거고, 뭐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 같다고 할 거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할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각자 그냥 보이는 면만 보고 이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겠죠.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된다면은 아마 이제 모든 금융사들이 이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코끼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뭐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도 아직 정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되어야 할 테고 데이터 통합에 대한 이슈도 아직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 와중에서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마이데이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물론 많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뭐 학교에서 있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뭐 반발짝이나 한 발짝도 더 앞서서 가능성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내 데이터는 내 거다라는 큰 방향이 설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탐구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퀀트 컨퍼런스니까 투자 서비스 안에서 이 개인화가 어떻게 뭐 진화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투자 서비스는 뭐 다른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큰 틀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는 그냥 리테일 인베스팅입니다. 개인이 그냥 증권사 계좌 틀고 거기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구매하는 게 되겠죠. 가장 간단한 리테일 인베스팅이 맨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패시브 인베스팅이 있겠죠. 뭐 ETF나 인덱스 펀드를 파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액티브 인베스팅 조금 더 이제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뭐 요 섹터 이런 뭐 트렌드 팔로잉 전략을 하겠다. 뭐 또는 어떤 섹터 등등에 투자를 하겠다 등등 이런 조금 더 액티브하게 나갈 수 있는 액티브 인베스팅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이 좀 많고 나는 관리할 자산이 많다 그리고 더 길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아예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인베스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을 대충 살펴보면요. 리테일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의 개별 주식 또는 그 기업들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패시브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장 인덱스들 기반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위험 손실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그 리스크 어버전이 가장 큰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액티브 인베스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섹터, 팩터, 트레이딩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빗 뱅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라이프타임에 걸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서비스들이 조금씩 이제 온라인화, 개인화 되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테일과 패시브 인베스팅 사이에 어떤 주식 추천이라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또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식 추천이라고 하면 그냥 급등주 추천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우리 발전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듯이 개개인에게 맞는 개개인이 선호하는 주식을 제대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리테일 인베스팅 관점에서는 훨씬 더 커스터마이즈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관점에서는 패시브 인베스팅의 심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서비스가 이제 나올 수 있고 사실 여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마찬가지로 리스크 어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남들이 뭘 보는지까지 같이 판단해서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런 피어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마 유일한 추가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인베스팅과 패시브 인베스팅 사이에는 최근에 핫한 키워드들인 스마트 베타와 다이렉트 인덱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베타 같은 경우에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에서 살짝씩 팩터에 틸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스마트 베타 인베스팅이었고 다이렉트 인덱싱에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커스터마이즈한 개개인에 맞춤화된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바로 다음 발표하신 천영혁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베타나 다이렉트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인베스팅보다 훨씬 더 커스터마이즈된 버전이지만 액티브 인베스팅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심플리파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온라인화 또는 간소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고도화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전문가가 직접 골라갖고 직접 액티브하게 트레이딩 해주는 액티브 인베스팅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냥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베스터 모델링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섹터, 팩터, 트레이딩 스타일들에 대한 프레퍼런스가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브 인베스팅 또 액티브 인베스팅이라기보다는 사실 패시브 액티브를 묶어서 패시브 액티브 인베스팅 그리고 프라이빗 뱅킹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나 로보 어드바이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은행 지점에 가서 뭐 1시간, 2시간씩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내 자식이 뭐 다음에 뭐 어디 갈 건데 난 저기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놓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일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나 로보 어드바이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플리파이 해서 내가 요런 소비 목표를 내가 뭐 생애 안에 내가 지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이 투자를 설계해 주는 것이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라고 볼 수 있고 로보 어드바이징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징 서비스들이 이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비 목표 또는 개인의 소득 수준 같은 것들이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서비스들이 온라인화,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트렌드는 기존에는 약간 진열된 상품에서 고르는 그러니까 약간 백화점에 가서 이미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골라야 하는 수동적인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점점 개인이 자신에 맞춰서 내 니즈에 따라서 직접 커스터마이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을 해나갔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관점에서 이제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위해 파악해야 될 것들은 사실 과거와 막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위험 감내 정도, 뭐 기업에 대한 선호도, 팩터나 트레이딩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등등 사실 뭐 파악해야 될 것들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직접 길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람들이 서비스에 왔을 때 직접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긴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어려운 일을 일반인들은 아마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그리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금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이 어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런 걸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싶어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장수 국가 중에 하나인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오래 살지만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보통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잘 사는 분들은 계속 잘 살겠지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난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과연 화타나 뭐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냐?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직접 커버할 수 있는 그 환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가 된 거는 최고의 의사가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오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이 태어나면 워렌 버핏의 펀드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금융 관점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보편화되고 그 준수한 서비스들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이게 금융 관점에서도 노후 빈곤율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건강검진이라는 키워드가 이 금융에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건강검진, 우리가 뭐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이런 건강검진의 핵심은 결국에는 의료 쪽에는 정말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임상 데이터 안에는 환자 특성에 대한 분석에 관한 논문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죠. 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뭐 연령에 따라 살펴봤을 때, 성별에 따라 살펴봤을 때 온갖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자 특성에 맞춤화된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건강검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건강검진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융업계에서 건강검진 같은 걸 제공해주고 싶다면은 많은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분석할 줄 있어야 되고 그 분석도 뭐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분석을 해놔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구 특성에 맞춤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데이터는 사실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학계에서는 당연히 접근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열릴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비슷한 데이터 또는 파편이라도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 정도인데요. 그 중에 이제 앞에 세 가지, 카드 데이터까지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계금융 재무제표 데이터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한 2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하고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등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연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 금융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 금융경제학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금융경제학에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디멘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컴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던가 스탁을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 또는 뭐 세이빙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로만 좀 분류를 해서 보지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서도 직접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wealth, income, 뭐 expenditure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joint distribution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연구들은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 측면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생긴 관계성은 모델링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더 고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고차원의 다양성, 헤테로지나이어티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계의 재무 포트폴리오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산이 많아지는 쪽이고 파란색은 그 예금성 자산, 빨간색은 거주 부동산의 가치, 잘 안 보이지만 초록색은 전세자금 등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금성 자산이 가장 가난한 가구에서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다가 가구가 조금씩 잘 살기 시작하면은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가장 가난한 가구들은 집이 없으니까 어이없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마지막에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왜 줄어드는가 보면은 여기 보라색이 이제 non residential housing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뭐두 번째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최고로 그 부유한 층으로 가면 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전세금인데 처음엔 아예 전세금도 못 받을 정도로 가난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돈이 생기면 사실 전세금이 가장 대부분의 그 자산을 차지하다가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형별 자산의 비중이라는 게 되게 비선형적으로 생겼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고 싶어서 소득 1분위만 가지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소득 1분위만 가지고 그렸는데 여전히 복잡해요. 어찌 보면 더 복잡합니다. 소득 5분위만 가지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득 가지고 나눠서 이거를 분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으로는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접근법은 이런 가계금융 데이터가 있으면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서 분류하고 통계표 만들고 이거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제대로 속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딥러닝 같은 걸 좀 활용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고자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딥러닝은 되게 비선형적인 관계성을 잘 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관계성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딥러닝 데이터를 통해서 임베딩을 만들고 거기에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런 복잡한 관계성들을 잘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방법론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하고 이것만으로는 좀 데이터의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서 매니폴드 러닝 기법을 중간에 같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간단한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이 가구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를 우리가 8개를 나눴는데 이런 거에 대한 디시전 트리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아까 되게 비선형적으로 보였던 가구의 포트폴리오 그림도 비교적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연구는 아주 초기 단계고 간단한 연구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같은 데이터인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금융 건강검진에 대해서 해보고자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수많은 재무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어디에선가 뭐 금융 건강 검진이라던가 뭐 내 재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대부분 하는 얘기들은 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몇 이하로 유지해라, 뭐 몇 이상인지 몇 이하인지, 뭐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얼마로 줄여라 등등 이런 식의 몇 가지 간단한 지표들이 있고 이걸 관점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 천편일률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소득, 지출 같은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건강 나이 측정을 하는 연구자분을 만나게 됐고 이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연구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건강 나이도 생각해보면 답이 없거든요. 제가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뭐 젊은 신체를 갖고 있다, 조금 더 늙은 신체를 갖고 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뭐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사실 뭐 정답이 없죠. 제가 뭐 30세의 신체를 갖고 있는지 40세의 신체를 갖고 있는지 사실 답은 없는 문제고 그래서 건강 나이 측정이라는 것도 답은 없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건강검진에서 수많은 수치들이 나오는데 뭐 이게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라는 수치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것들은 뭐 적정 범위에 있는 게 좋더라라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건강 나이 측정이라는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금융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산은 뭐 대략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부채는 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많으면은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비 소비 같은 게 뭐 전체 비중 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게 건강한 편이더라. 라는 식으로 그냥 기준을 몇 가지 설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방향성을 살짝씩 집어넣어줘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제 기존의 지표 관점에서도 저희 모델에서 건강하다고 나온 사람들은 기존의 지표에서도 좋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사실은 아주 초기 단계라서 아주 이렇게 확실한 그 결과들이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데이터로 넘어가면은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이 살펴보다 보면은 항상 이
건강검진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이 데이터가 나머지는 다 금융 데이터인데 건강검진 데이터가 왜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뭐 OECD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소득 수준의 25% 이상에 달하는 어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대한민국의 OECD 안에서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되게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개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료 분야에선 사실 AI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하고 개인 맞춤형 뭐 질병 예측 이런 것들은 꽤 비교적 정확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질병 발병 예측이 된다면은 개인 맞춤형으로 그러면은 개인에 대한 의료비도 예측이나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개개인에게 적절한 보험이나 그 보험을 설계해주거나 또는 최소한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건강보험공단에 맞춤형 DB를 신청을 해서 한 1,000만여 명의 건강보험 그 데이터를 지금 그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질병 발병 예측도 하고 의료비 예측도 해서 이걸 바탕으로 보험 관련된 최적화나 추천을 해주는 게 저희 연구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거래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아서 마음껏 하고 있진 못한데 한 2년 전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제 조금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 관련해서는 사실 보통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만 여겨져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 좀 아쉽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대한 증권거래 데이터를 조금씩 축약을 하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했고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투자 결과가 아니고 투자 행동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투자 행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매매 횟수, 뭐 매수 횟수, 매도 횟수, 뭐 출금 횟수, 입금 횟수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피처를 먼저 추려내고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뭐 밸런스 크기에 따라서 매수 횟수나 매도 횟수 같은 거에 일단 일정한 패턴 같은 거를 좀 찾을 수는 있었는데 그 와중에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클러스터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밸런스 관련해서 그 입금이나 출금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 두 개의 클러스터가 좀 눈에 띄게 입금이 많거나 뭐 입금이 적거나 그런 클러스터들이 좀 눈에 띄더라. 그리고 걔네들이 미실현 그리고 실현 손익 그래프를 봤을 때 조금씩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파운딩을 찾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식 추천 시스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주식 추천 시스템은 사실 급등주 또는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찾아서 추천해주는 서비스. 그게 아니면 아예 완전히 well diversified 된 ETF나 어떤 포트폴리오 추천해주는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건 중간쯤이죠. 주식 추천 시스템은 추천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식에서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주식 추천에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적절한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추천만 해주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이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모델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결과 정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웬만큼 하면서 추천 성능도 웬만큼 나오는 모델을 만들 수는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도 서비스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게 미국의 웰스프론트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의 이제 그 웹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뱅킹 서비스를 최근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월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얼마는 뭐 내가 뭐 이머전시 펀드로 뭐 10,000불을 모으고 싶고 뭐 어떤 집값을 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목표들을 간단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거에 따라서 돈을 살짝 배분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웰스프론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돌려줍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돌려주는 것도 그냥 돌리는 건 아니고 내가 언젠가 어디에 집을 사고 싶다. 그럼 그 가격을 찾아갖고 내가 요만큼을 모아야 된다. 내가 몇 세쯤엔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럼 은퇴 비용이 얼마가 든다. 등등 이런 골들을 설정을 하고 그럼 얘네들이 얼마씩 여기에 투자하는지를 다 계산을 해갖고 각각의 달성도로 보여주고 이 달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낮추거나 돈을 더 넣거나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 구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간단하지만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은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웰스프론트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좀 더 잘 만들어진다면은 저도 당장 쓰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더 길게 본다면은 좀 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소비 목표, 다양한 금융 활동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에 따라 분석을 해줘서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마이데이터는 결국에는 한 고객에 대해서 한 면만 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기에 좋은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